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오프닝을 하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1년에 한 차례, 매년 11월에 이때쯤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취업준비 주간, 공공기관 취업 진로 주간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행사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자 학생들만 참여를 하시는 걸로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전남대학교 학생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공공기관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취업 공무원분들을 모셔서 그쪽에 앉으시면 안 되고요. 취업 공무원분들을 모셔서 본인이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6개 공공기관에 25분의 현직자를 모시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중에서 14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행사의 마지막이고, 오후에 2개 기관이 더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11월 22일에 2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좀 특별히 한국전력공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원을 꿈꾸고 입사를 꿈꾸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특별히 지사나 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하고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을 좀 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지역본부하고 지사에 근무하시는 동문들이 오셔서 멘토링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나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모셔서 멘토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본사에서 근무 중이신 두 분의 전문인이 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멘토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13학번으로 여러분들처럼 같이 사회과학대학 다니다가 이제 2019년 12월에 취업해서 현재 계속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해외 사업 운영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운영처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똑같이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재학하다가 13학번이고요. 졸업해서 지금 이제 현재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이제 자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말이신데 나오시는 것도 좀 나름 큰 시간을 들이신 건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말이고 오전이고 이런데 다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건데 시간 헛되지 않도록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네, 우선 저는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현직자 직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자문자답식으로 일단 PPT 자료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기출도 예. 제가 공공기관에 저도 취준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전 합격하면서 AT라는 곳도 같이 합격을 했었고, 그래서 또 산업은행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꼭 오늘 한전 시간으로 오셨지만 다른 기관도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면접 기출 리스트랑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또 다른 분들 최종 합격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면접 리스트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면접 뭐 나왔는지, 질문 뭐 나왔는지. 일단 그러면 뭐 직무 인터뷰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면접 기출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 기출은 보시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이 PPT 자료부터 먼저 보실게요. 여기도 하나 혹시 그런가요? 없으신? 얼른 준비해서. 네. 일단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업 운영처 사업 운영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해외 사업 특화 역량 인재라는 걸 한전이 뽑았었는데 이제 그때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해서 20년 3월 말에 정규 전환됐고 이때 당시에는 전체 저희 동기가 24명인데 24명 전체가 이렇게 전환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으로 근무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돼가고 전공은 행정학과 주전공이었고 경영학과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관련된 역량으로는 뭐 미국 교환학생 한 학기 했었고 영어 회화 동아리 ESU라고 있는데 중앙 동아리 거기 신입생 때부터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활동했었고 동아리 회장했었고 뭐 옛날에 미국 대사 한 번 학교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토론 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하고 있는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뭐 해외 사업 운영처는 이제 한전이 실시하는 해외 사업들의 금융 종결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뭐 그 단계부터 사업이 운영되는 기간 내내 생기는 업무들을 처리하고 이제 뭐 요르단, 사우디, 레바논 등에 있는 화력발전, 풍력발전 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 법인들 또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지주회사들은 뭐 네덜란드, 바레인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법인, 해외 사업 관련돼서 뭐 정부 기관에서 뭐 기재부, 산업부, 국회, 뭐 국세청 이런 데서 요청한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고 물어보는 게 유지일 것 같아서. 뭐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배워야 될 게 많고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영어로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영어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회계 금융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이제 다 전남대학교 학생분들이시고 다 같은 과시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 본사에 일하다 보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사 유능한 분들 되게 많고 저희가 광주 전남에서야 뭐 메이저 집단이지만 전국구로 나가면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많이 해서 자기의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장점과 단점은 뭐 이제 저는 직무하면서 자긍심 같은 거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단점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업 생각하면 하는 편한 이미지라는 거는 좀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한전이 뭐 저희 안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 본사랑 지역 사무소는 다른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본사는 좀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워라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직무 담당 위에 깊이 공부하면 좋은 과목은 이제 뭐 외국어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계 공부도 어딜 가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근 후 하루 일과 보통 8시 15분 정도에 출근해서 뭐 업무 보고 이제 점심은 11시 40분부터 1시까지 먹고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까지 항상 야근하고 이제 저녁 먹고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출근은 거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관련인데 이력서, 자소서, 면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본인만의 꿀팁이 있나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꼭 말하는 게 이제 면접 스터디를 꼭 미리부터 하기를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필기가 우선이라고 면접 스터디는 뭐 필기 합격하고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취준생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면접 준비가 좀 단기간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거를 자기의 말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취준하면서 어렵게 필기 합격해놓고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더 공부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요일 뭐 잠깐 오전,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전에 항상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요. 뭐 어디 필기 합격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필기만 준비하니까 막 약간 피폐해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냥 면접 스터디 가서 스터디 원들이랑 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면접 스터디는. 그래서 좀 리프레시도 할 겸 그렇게 면접 스터디를 계속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취준한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면접 때 동문서답을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더라도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좀 포커싱 맞춰서 진짜 뭔가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때. 그리고 면접관은 보통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윗세대의 관점에서 신입 사원들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많이 생각해보고 그걸 본인의 답변에 녹여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요즘에 뭐 MZ 세대다, 뭐 우리는 개방적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면접관 분들은 저는 회사보다는 제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데요. 약간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이 일 있어도 주말에는 그냥 제 시간 보낼 건데요, 라고 면접에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좋아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약점 질문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면접에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메인이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생각해보면 딱히 취업 염두에 두고 대학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해외 사업 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신입생 때부터 뭐 영어 회화 동아리 계속 한 거, 교환학생 갔다 온 거, 그다음에 뭐 동아리 회장, 교육 봉사활동, 뭐 빅데이터 프로그램도 들었었고, 국제 여름학교도 했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취준할 때는 9시 반 정도에 도서관에 가서 한 10시까지 도서관에 있으면서 공부했고, 스터디 많이 했고, 저는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뭔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뭔가 스터디에서 숙제가 주어지고 뭔가 이걸 해야 되는 좀 책임이 딱 주어지면 그건 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스터디 되게 많이 참여하고,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스터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막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 혼자서는 안 하는 걸 아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고, 뭐 NCS 스터디, 면접 스터디, 논술 스터디 다양한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제 스펙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지원한 전형이 해외 대학을 졸업했거나 통번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영어 말하기 최고 레벨이어야 됐는데, 저는 오픽 최고 레벨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산업은행 인턴 했었던 것도 스펙이고, 동아리 회장 했었던 점, 빅데이터 프로그램 출연했던 점이 큰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머리 1급, 한국사 1급, 뭐 토익 점수 이런 거 다 있긴 했는데, 제 때는 이런 자격 스펙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원할 때 뭐 적지도 않았던 것도 많았고,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 지원하는 전형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준비한 게, 여러분 취준생 하다 보면 이제 인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기회 비용이 있으니까, 시간이랑 기회 비용이.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업은행에서 체험형 인턴 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고, 장점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무, 그다음에 원하는 회사에서 직접 일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는 거랑 또 완전히 달라요. 실제 그 회사 안에 들어가 봐야만 이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거 대충 알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저가 인턴하고 있을 때도 이제 갑자기 같이 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아, 이 사람 뭐 지금 면접까지 올라왔는데 그 뭐 인턴 같이 하셨던 걸 알고 있다. 이 사람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인사팀에서도 면접 몇 분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두 달 생활해 본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아,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괜찮으니까 뽑아도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인턴 생활을 잘 한다면 그건 뭐 거의 면접 전형은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용돈 필요한데 그것도 볼 수 있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모든 인턴은 뭐 엄청난 임무가 주어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이제 잡무하는 거예요, 보통. 뭐 파일 처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공부해야 하고 시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냥 뭐 짐 좀 들어서 옮겨서 막 엄청 핵심 직무를 기대하고 이제 갈 텐데 보안상 또 여러 가지 책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핵심 직무 같은 건 해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거기서 나오는 현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회사에서 뭐 공부하라고 시간 주시긴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눈치 보고 얼마나 제대로 공부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도서관에서 6시까지 하는 게 훨씬 잘 되지. 근데 이제 또 그 다음날에도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해야 돼서 진짜 생각보다 인턴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채용했던 회사 그 이외의 회사의 면접 준비가 약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건 거의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 인턴을 했어요. 근데 B 회사에 면접을 가게 된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B 회사에서 아니 A 회사에서 왜 인턴했어요? A 회사 가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면접관들도 다 알죠. 취준생들 요즘 뭐 인턴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게 소중한 기회니까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본 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좀 약간 저 스스로도 답변이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할 말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나 뭐 AT 이런 데서 면접 봤는데 왜 산업은행에서 인터넷을 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걸 물어보진 않았다. 근데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본인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면접 봤을 때 기출이라든지 그 다른 종이 있잖아요. 면접 봤을 때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제 주변에 있는 또 한정 다른 뭐 사무직, 기계직, 그 다음에 뭐 AT, 그 다음 또 이번에 코트라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이번에 또 코트라를 합격을 해서 그 친구한테 또 부랴부랴 어제 면접 뭐 나왔냐고 물어봐서 그 마지막에 띄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 네. 그런 기출 같은 게 궁금하실 거니까 취준하시는 입장에서 네. 뭐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분명은 여기까지고 빨리 네. 일단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저는 최대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되 중복되는 거 최대한 배제하고 갈게요. 일단은 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19년도 상반기, 19년도 7월에 입사를 했어요. 19년도 7월에 입사를 했고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자재처의 구매실이라는 거예요. 계약팀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품목은 전력량계, 지금 저희 가정집에 있는 계량기 있잖아요. 그건 다 제가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행정학과 주전공에 이제 부전공은 이제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업소에서 이제 저희가 뭐 지사, 본부, 이제 본사 있잖아요. 저희가 제 소속이 원래 광주 전남부의 광양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월에 본사로 전입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사로 온 지는 한 1년 좀 안 되긴 했는데 좀 확실히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그 본사와 지사는 정말 다른 회사 같아요. 정말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그 성격이 이제 지사에서는 서비스인 거예요. 주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본사에서는 기획을 하거나 큰 덩어리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정말 같은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시골에서는 저는 이제 수급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전에서 수급 분야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애초에 여기서 사업소 그러니까 저희 한전 지사에 방문하시는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뵙고 하다가 직접 본사에 오면은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특히 이 해외 사업 분야는 이제 동무님께서 이제 계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규모가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사무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프서 있잖아요. 인사, 기획, 노무, 뭐 재무, 자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는 이제 구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때는 저는 원래 사실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잘 안 돼서 그다음에 좀 그러면은 이제 공기업도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좀 운 좋게 된 케이스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공기업 준비에 대한 그런 기간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다 로스쿨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공기업 준비생분들이랑 다르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다른 뭐 고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로스쿨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물론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아예 무슨 일반 사기업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은행 정말 공기업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저희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재들을 사요. 뭐 아까 말씀드린 전력량계, 뭐 변압기, 저희 전주 이런 것도 사는 거거든요. 철탑 이런 것도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이다 보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관련해서는 원래 로스쿨 준비했다 보니까 재학 시절에 이제 법학의 그 일선이라고 하죠. 저희 일선으로 이제 좀 법학 학점을 좀 수강을 좀 했고요. 한 45억 정도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로스쿨 관련 준비를 했었고, 이제 직무는 아니면은 뭐 행정학 관련해서는 광주시에서 하는 그 뭐 청년위원회 같은 거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조금 역할 인정받아서 시장상을 받았었고, 그게 조금 나름 면접 준비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직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보람차긴 해요. 왜냐면 제가 1년에 지금 구매하는 게 한 8천억 정도 돼요. 8천억 정도 구매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할이 크죠. 역할이 큰데 그 대신 이제 워라밸은 안 좋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나가요. 저는 어제는 사실 저희가 휴무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이제 또 노조 창립이라고 휴무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계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계약 부서는 어느 회사나 제일 바쁜 부서 중에 하나예요. 바쁜 부서 중에 하나고 이제 바쁜데 뭔가 약간 감사나 뭐 이런 것들 견제라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뭔가 압박을 많이 받는 부서예요. 저희는 뭐 산업부, 감사원, 뭐 기재부, 뭐 국회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과 굉장히 많은 이런 요구들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계약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에서 잘못되면은 그게 바로 소송으로 가요. 지금도 이제 업체들이랑 소송이 걸리는 게 정말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소송이 그냥 익숙해요. 그냥 소송 걸렸으면 아 또 걸렸네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굉장히 보람찬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인 그냥 다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무에서는 만족도도 꽤 높긴 해요. 높긴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워라밸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직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직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특정한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전공 공부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전공도 없어버리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하게 잘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공기업에서 이 사람을 뽑는다 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4년 동안 공부한 분야에 대해서 기초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초 위에 플러스 알파로 뭐 어학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컴퓨터 관련 능력이 되실 수도 있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법학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웠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메리트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해서는 전공 기본으로 하시되 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다 정도이고 출근은 저는 한 8시 한 20분 정도 출근하고요. 그다음에 뭐 퇴근은 10시, 11시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게 바쁜 시즌이 있어요. 상반기는 정말 바쁘고 하반기는 좀 여유로운데 지금 이제 이 계약부서라는 게 외부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어요. 뭐 자재 수급이나 뭐 지금 반도체 때문에도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저희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외부 업체가 뭐 문제가 터지면 그 업체 문제를 저희가 뭐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나가긴 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그런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적응하면은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적응하다 보면 이제 그러려니 하고 제가 맨날 계속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순환을 하고 좀 더 좋은 보직이나 좋은 자리를 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적응하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력서, 자소서, 면접 같은 데서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사실은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소서를 쓸 때 이 자소서를 보고 면접관이 질문할 만한 거를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종 면접 때 그게 질문이 나왔고 그게 그 질문으로 한 5번을 받았어요. 꼬리 질문으로. 그래서 이제 네, 뭐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회사 제가 면접 봤을 때 자소서 3번 문항이었는데 우리 회사의 앞으로 뭐 발전 방향 아니면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스터디에서 이제 그 저희 당시 사장님께서 이제 그 필수 사용공제 폐지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를 이제 한참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그걸 폐지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쓰시는 전기 요금에서 일정 사용량 이하 사용을 하시면 그 돈을 감면을 해줘요. 뭐 2,500원, 3,500원 정도 감면을 해드리는데 그걸 폐지해야 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었고 제가 그거를 자소서에 썼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당연히 그거를 볼 거라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그 면접 자소서 때 그걸 준비를 하고 그걸 면접까지 이어가니까 오히려 좀 준비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처음에 급하게 자소서 쓰고 하다 보면은 그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긴 호흡에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은 함께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거기서 더 긴장이 풀렸어요. 원래 저는 이제 말하다가 긴장이 풀린 스타일인데 그런 질문 받으니까 오히려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자신만의 꿀팁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 역량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땐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빠르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저도 이제 면접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면접관님으로 들어가셨던 부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과 이제 좀 무난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냐고 하시는데 부장님께서는 당연히 저는 그게 당연히가 나올 줄 몰랐는데 좀 무난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장님 그러면 이 사람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나요? 하니까 사실 우리 회사의 업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도 분명히 있어요. 뭐 해외 사업이나 뭐 특별히 몇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사업소 근무란 말이에요. 다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어떤 요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적응하고 응대를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가르치는 거는 회사에서 가르치면 되니까 회사에서 가르치면 되고 실제로 그 스펙이 우리 회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펙인지도 이제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약간 능력은 떨어져 보이더라도 뭔가 이 사람은 성격이 좀 뭐 무난하고 그다음에 잘 적응할 것 같은 사람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면접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순합니다. 저는 이제 고객들이 소리를 질러도 굉장히 잘 받아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시는 게 조금 더 뭔가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약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이제 미래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 같은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ESG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의 뭐 개선 방향, 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는 뭐 ESG나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내부에 무슨 뭐 TF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한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작용할 수 있는 방향점에서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제 역량이 있고 그 역량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약한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부족하더라도 이걸 좀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한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로스쿨에서 준비했던 그런 스펙들이나 공부들이 그대로 공공기관 그 취업 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자격증 같은 거나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냥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을 보니까 수능 문제가 리트 문제랑 비슷한 난이도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이제 기사에 이제 수능 준비하려면 리트 준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리트가 도움이 됐던 게 리트 공부를 하다가 NCS를 보니까 조금 더 좋았어요. 리트는 솔직히 좀 어렵긴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물론 이제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리트 공부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른 거라서 오히려 피셋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약간 좀 긴 문항이나 좀 어려운 고차원의 독해를 하다가 직관적인 독해를 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했지만
NCS를 하시는, 근데 그게 저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잘 얻어 걸린 거지. NCS를 하시면은 NCS에 맞는 학습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NCS를 하실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던 거는 뭐 그 광주시에서 하는 광주 일경들인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5시간인가 6시간 인턴을 하고 뭐 시에서 얼마 뭐 보조를 해줘서 조금 적정 수준의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인턴을 하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그 인턴 경험을 바로 자소서에서 또 써먹었거든요. 인턴이 끝나지 않았어요. 인턴 중인데 인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턴에 대해서도 바로 질문이 왔었어요. 저는 인턴 했던 곳은 그러니까 시민단체 같은 곳이었어요. 시민단체에서 마을 공동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경험이 면접관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신선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다 공공기관이나 어떤 뭔가 기업 쪽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니까 그러면 너가 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게 어떤 도움이 되냐 우리 회사에 라고 질문을 받아서 저는 제가 어떤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제 다양한 참가자들을 모시고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다,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 똑같이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객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데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다양한 고객들의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나갔었고 그게 조금 좋았던 답변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턴은 저는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인턴은 하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공공기관 인턴이 아니어도 어떤 집단에서라도 인턴을 했던 게 그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공공기관 인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양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장단이 있고 물론 인턴 자체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업 풀타임 인턴이 아니에요. 저는 반만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 준비할 때는 도움이 되긴 했는데 풀타임 인턴을 하는 건 생각보다 그 출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 에너지가 빨리 나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뭐 인턴을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병행하시면서 하다가 이제 인턴이 끝나면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준비할 때는 저는 법학 관련해서 공부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법, 상법, 형법보다는 이제 행정학과에도 전공으로 아마 전공 과목 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행정 전공으로 들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특별법인 거죠. 계약법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법의 그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부서에 저희 전대 법학과 나오신 선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있고 저희는 하도 계약업무를 많이 하니까 저희 처내 계약 자문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 계약 업무만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일반적인 다른 사업소에서의 직무에서의 경험이나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갖다 붙이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뭐 아르바이트, 인턴 모든 경험이 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일이 있었든 없었든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 접근 방식이 다 이 직무를 준비할 때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풀어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라고 하시는데 하다 보면 있으세요. 뭐 하다못해 동아리,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면접 봤을 때는 뭐 아르바이트 이야기도 뭐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만약에 정 없다고 하시면은 그런 아르바이트도 괜찮으니까 이제 모든 경험을 조금 뭔가 회사의 직무나 이쪽으로 풀어나가는 연습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 정도이긴 한데 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질문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들으시고 들었던 궁금증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묻고 싶었던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두 분 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왼쪽 선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본인의 왼쪽이신가요? 아니면 왼쪽이신가요? 저를 기다렸습니다. 네. 혹시 산업은행 인턴을 왜 하셨는지 궁금해요. 왜 아. 산업은행을 하셨는지. 저는 우선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산업은행이었어요. 저는 취준하면 저도 그 동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행정학과에 온 이유가 로스쿨 준비하기 위해서 왔었고, 근데 이제 로스쿨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법원 참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대하던 그런 뭔가 모습과는 좀 사뭇거리가 있었고 20대를 다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된다고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선책을 찾다가 이제 선배 중에 산업은행 간 선배가 있었고 저희 과 선배는 아니었고 동아리 선배였는데 이제 그 선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셨을 때 되게 좀 뭐랄까 아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나는 산업은행 가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 인턴도 했었던 겁니다. 그럼 관련해서 금융권으로 좀 준비를 하신 걸까요? 저는 근데 일반 시중 금융은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면은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시중은행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했었죠. 시중은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네. 아니에요. 아, 네. 시중은행, 이게,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지치고, 그냥, 아, 빨리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나도 이제, 취준생 생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뭐 다 이렇게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면 3, 40년 할 거고,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직이란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근무하고, 퇴근 후에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이직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사람이란 게 가서 생활하고 돈 벌고, 그냥 주말에 쉬고 싶어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처음 너무 늦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정말 본인이 내가 여기 가서 그냥 난 진짜 여기서 그냥 평생 직장을 삼을 수 있겠다 싶은 곳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이란 게 저는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한 저희는 40년 정년 연장되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물론 이제 빨리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 좋은데 너무 조급해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시야가 좁아지진 않아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노원석 선배님 답변 듣다가 생각난 건데 ESG나 환경 관련 것은 단기적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해서 TF가 고집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는 외부 기사에도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면 그 해상풍력 사업단이라고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한전이 직접
투자하면서 직접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ESG 관련해서 신재생 뭐 해상풍력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생에너지 대책 TF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의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 석탄이나 이런 기존의 발전에서 좀 신재생이나 조금 청정 에너지를 바꿀지에 대한 이게 환경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탄소 중립 전략처 그리고 지속 성장 발전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앞으로 이제 한전의 50년, 100년 그 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이제 TF도 있고요. 아예 조직을 개편해서 하나의 부처실이 이제 생겨서 이제 그런 처실 중심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처실은 주로 이제 모든 처실과 다 협업을 하는 거죠. 저희랑도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 재무처, 뭐 해외 사업처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 사업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뭐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CEO의 생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한전도 이번에 사장님이 최근에 바뀌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소 중립 뭐 이런 거예요. 근데 CEO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 그냥 회사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한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준비하시던지 뭐 이제 기사 같은 거 이제 CEO 인터뷰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CEO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뭐가 지금 중심이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좀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면접 준비할 때 그때 면접 준비를 기준으로 한 최근 6개월치 기사를 다 훑어봤거든요. 스터디에서. 주로 이제 거기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들은 그게 단순히 그 사장님의 하나의 어떤 발언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모든 관련 부서들과 모든 기획팀들이 짜서 나오는 굉장히 어떤 플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 회사에서 이미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 많은 검토와 정말 많은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그런 이슈들은 면접에서 나올 이제 확률도 높고 그런 이슈를 잘 알면 대답을 할 때도 굉장히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조금 뭔가 입증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같이 동무님 의견이랑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손들고 바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사에서 두 분 모셨기 때문에 지사나 지역본부 사업소하고 뭐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뭐 스케줄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시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 내에서 답변해 줄 겁니다. 네. 저는 정기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정기직이 거의 다 이제 좀 약간 외곽 쪽으로 많이 된다 그러는데 본사에서도 정기직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맞죠? 네, 정규직 분들 많이 본사에서도 근무하시고, 근데 이제 사무직이나 정규직이나 아마 처음에는 지역 사업소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업소에서 몇 년 계시다가 이제 본사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까 제가 뭐 TF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배전 직군들이 많으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채용할 때 전기 직군이라고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전, 송변전 이렇게 나뉘어 있긴 한데 뭐 송변전 직군, 배전 직군 뭐 엄청 다양하게 있고 본사는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직군이 다 있는 거죠. 토목, 뭐 건축, 기계, 뭐 발전 직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직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새 지금 채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정말 다양한 직군, 특히 배전 직군도 정말 많으세요. 저도 배전 직군분들이랑 일 많이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매 요청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사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 사업소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 전대 출신 선배들도
이제 지금 본사에 배정 직군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본사에서 배정 직군들이 갈 수 있는 자리 중에 그 교대 센터가 있어요. 교대 근무거든요. 교대 근무인데 거기는 전국에 있는 배전 선로, 개통망 같은 거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거를 이제 즉각 대응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생각보다 자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네. 질문을 해줬더니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여기 혹시 이미 입사 지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몇 분 있다고 제가 사전에 조사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입사 지원 채용 전형 관련돼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처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겠어요. 혹시 면접 때 교육상에 접근 학교 교육 같은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학교 교육은 안 물어봤던 것 같고,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빅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뭐 학교에 붙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었고, 이제 제가 취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막 약간 붐이던 시절에 메인 트렌드였어요. 지금 뭐 탄소 중립이나 뭐 ESG 이런 게 메인 트렌드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희소했었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저는 학교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았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법 관련해서 이제 관련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긴 했는데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만의 어떤 교육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학교 교육 사항에서 질문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네, 또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본사에 접근하십니까? 본사 근무가 워라밸이 많이 지역 본부나 뭐 지사 사업소보다는 열악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잘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우리 김영준 동님께서도 하셨는데 뭐 그게 나중에 본사가 있어서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중에 본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뭐 본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챙겨야 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인지 뭐 혹시 주변에 이제 지사에 있다가 또는 지역구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들을 봤을 때 어떤지 뭐 그 부분 대해서 혹시 아시는 선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현재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아마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신다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서 바이 부서, 뭐 지사 바이 지사긴 한데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지사 본부는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신입들은 워라밸이 안 좋아요. 저도 사실은 본사 오기로 한 게 신입 때 워라밸이 안 좋았어가지고 신입 때 일이 좀 많기도 많았고 좀 힘들기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신입이라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일에 또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새 이제 표현이 이제 다시 보니 선녀였다. 지사가 오히려 이제 그 일은 그때그때 힘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청 시급성을 다투거나 엄청 큰 케이스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그다음에 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고 있는 사안이 너무 커요. 여기도 이제 뭐 하나의 뭐 큰 사업들 위주로 하고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기한이 늦어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라밸이 그나마 이제 주로 말씀드리면 지사에서 한 2년에서 3년을 근무하시면요 본부로 많이 오세요. 저희 광주 전남 본부로 오시는데 그 본부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그래도 지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신입사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입사원들끼리 뭔가 일을 해야 돼서 조금 사실은 업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참, 고참 분들이 아예 이제 사이가 없고 아예 과장님들 아니면 아예 신입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본부는 오히려 좀 사원이 적당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업무를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용이하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신입 오면 신입이 여기 2, 3년 있다가 본부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입 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본부에 있던 직원들은 조금 뭐 왔다 갔다 이제 본부에서도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사업사 한번 갔다가 다시 또 본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워라밸로 비교를 드리면 지사는 신입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신입은 좀 힘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응하면 좀 괜찮아요. 본부는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시고 본사는 대체적으로 힘들어요. 본사는 그렇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사나 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직원분들은 9 to 6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6시 넘어서 그 메신저 보면 다 꺼져 있고 오프돼 있고 하는데 저는 일단 정시 퇴근을 한 적이 없고 6시에 퇴근을 한 적이 없고 뭐 근데 저는 또 자제처처럼 또 막 엄청 10시, 11시까지 늦게 야근하는 것도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자제처는 저희 회사 중에서도 되게 이제 가장 격한 업무인 곳으로 정평이 나뉘는 곳이고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본사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워라밸 측면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뭐 나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가 연고지기 때문에 나주 본사 근무는 오히려 메리트예요. 뭐 지사 가면 뭐 신안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진도, 완도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나주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본사에 뭐 서울, 경상도, 강원도 이런 분들은 엄청난 단점이죠. 나주 근무가. 진짜 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뭐 가는데 막 거의 반나절 걸리고 이래버리니까 엄청난 단점인데 저희한테는 장점이다. 그리고 그래서 본사가 힘든 이유는 그냥 업무가 빡세서이지 뭐 위치적으로 나주다. 이거는 저희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기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서브웨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는 가끔 이제 차에서 간식을 먹는데 이제 서브웨이를 먹으려고 광주로 가서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같이 먹었어요. 회사 처 식구들끼리. 근데 이제 서브웨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안 먹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나중에 없는 음식 먹자 해서 막 가끔 저희가 일이 힘든 대신 본사에 대한 혜택이 좀 괜찮아요. 좋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이제 곁다리긴 한데 나주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저는 광양에 있었는데 광양보다 시골은 아니었는데 나주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았고 일단은 본사다 보니까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랑 맛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도 있고 카페가 현대백화점을 운영하는 카페여가지고 여기 빵도 맛있고 카페도 맛있고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본사 근무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케이스인 거고 본사에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뭐 엄청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직원분들은 너무 많지 않고 저를 보시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이제 적응되면 좀 일찍 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본사는 좋습니다. 본사 좋고 이제 아무래도 점점 신입사원들이 많다 보니까 본사를 많이 희망을 하세요. 많이 희망을 하시고 그다음 특히 광주 전남 분들에게는 본사가 굉장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본사에 오면 수당도 더 줘요.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좀 더 주기 때문에 수당도 더 주고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이제 가끔 본사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업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지만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보다 이제 본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적응을 하면서 이제 나름 주말 출근도 즐기는 경지가 없기 때문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본부나 지사로 갈래라고 하면 아직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사업을 계속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사나 본부로 갈래라고 해도 아직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사 생활에 힘든 점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그리고 네,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뭐 12시까지로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동문님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더 초과돼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뭐 기회가 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할까 말까 하는 질문이 있으면 그냥 하시고 뭐 여기서 뭐 밑보일 것도 없고 약간 자유롭게 저희가 회사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오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도 회사 통해서 멘토링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제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동문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더 이야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저도 시간은 괜찮아가지고 뭐 괜찮으시다 뭐 이제 안 되시면 뭐 가셔도 괜찮지만 최대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네. 네. 그 한정 조직문화가 군대 시기가 폐쇄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혹시 선배님들이 있으시기에는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진짜 부가부 사바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사업 쪽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사업은 좀 약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해외 사업은 개인 역량에 따라 퍼포먼스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거 주고 너 100일 동안 이거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하루 안에 끝내고 다음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뭐 자기 할 말 아예 못하고 그러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꼰대 문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대신 어느 정도 예의는 좀 중요시 하는 건 그냥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본사에서는 막 청바지 입고 네, 특히 저희- 예, 여러 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후드티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그렇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정말 1, 2년 사이가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고 특히 본사는 뭔가 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심지어 사업소에서도 좋았던 게 이게 워낙 젊은 직원이 많으니까 이제 윗분들도 젊은 분들 눈치를 보세요. 네. 저는 사업소 가서 첫 회식이 그 홍익돈가스 아세요? 거기서 점심을 시켰어요. 점심을 시켰고 잠돌리기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했는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가 엄청 민감해서 다들 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조직 문화를 많이 바꿨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회사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뭐 MZ 자문단 뭐 굉장히 항상 뭐 관련 유튜브 뭐 관련 자료 맨날 메일 오고 하는 게 정말 진짜 수치가 거의 한 40%이 정도가 막 MZ 세대 거의 최근 3, 4년 사이에 입사한 직원들이다 보니까 인적 구성이 너무 빨리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어서 좀 더 뭔가 혜택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의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거든요. 뭔가 친한 직원들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회사에서 뭔가 이게 대학교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버리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적정한 선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저희도 식사 같은 경우 그냥 알아서 뭐 혼자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샐러드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저녁 회식은 이제 코로나여서 자주 안 하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깔끔해요. 1차는 끝내고 2차는 볼링 가거나 뭐 그렇게 좀 자유롭게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저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녁 회식 자체를 지금까지 한 10번 했나?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고 2차는 한 번도 안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그냥 밥 먹고 끝.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이석 선배님 그 논술 스터디도 꾸준히 하셨다고 네. 말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나 뭐 AT, 필기 시험 보실 때 논술이 있었을 텐데 그건 특화된 주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스터디도 했고, 논술 스터디를 한 이유는 산업은행이 논술 되게 커요. 논술 크고 뭐 전공 시험도 논술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술 스터디는 했는데 제가 취업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제가 뭐 인턴 기간 3개월 포함해서 한 7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특화된 주제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였잖아요. 그 AT나 뭐 이제 관련된 농협 뭐 이런 농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아니면 뭐 농민신문 이런 거 있어요. 막 농업일보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현재 트렌드나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스터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다 준비할 수는 없는데 이제 논술 준비나 면접 준비나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키워드 몇 개만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의 글이나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연습이 계속 돼 있으면.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이제 되게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AT 가서 이제 뭐 6차 산업, 뭐 1차, 2차, 3차 합신과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고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었고 그 보고서 중에 제가 뭐 농촌인데 농촌 마을에 이제 그냥 도시 아이들이 뭐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1차, 2차, 3차 뭐 산업 전반적으로 다 관련돼 있는 거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걸 썼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잠깐 덧붙이자면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뭐 경영평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 예전에 스터디할 때도 그 자료들로 이제 분석하고 스터디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게 외부에 나가는 자료다 보니까 최대한 알기 쉽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특히 홈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지금 명칭이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꽤나 쓸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참가를 안 했는데 제가 공대에 다니다 보니까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은데 팀 프로젝트로 이제 설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자소서 초안을 쓰다 보니까 거의 그 과 내에서 활동한 그것들 대부분이더라고요. 대외 활동은 아니더라도 과 내에서 했던 것들을 주로 이렇게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 전혀 없고요. 저도 뭐 면접 때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진부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이제 막 물어봤는데 그 이제 약간 거짓말 탐지기 같은 면접관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 지원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받고 이제 딱 제 차례가 됐을 때 뭔가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동아리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가 제가 대학교 내내 하면서 가장 느낀 점도 많았고 또 회장도 했었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냥 동아리 하면 그냥 다 회장했다고 하고 그냥 다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한 사람이랑 그냥 대충 뭐 스토리 몇 개 그냥 상상으로 그냥 자기가 적은 사람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은 그런 우리 같은 지원자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 이야기해보면 금방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한 스토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뭐 경험이라면 그 뭐 경중을 떠나서 그냥 느낀 점을 잘 이야기하면 전혀 문제 될 거 없거든요.
저도 보태면 억지로 만들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꼬여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 요새 워낙 뭐 스펙 뛰어나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조금 뭔가 나는 뭔가 없어서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자기가 잘 풀어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질문과 조금 동떨어진 거일 수 있는데 신체 검사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때 혹시 문신의 여부나 그런 걸 판단하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 네, 혹시 네, 문신 따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문신은 입사 후에 혹시 약간 편견이나 불이익 같은 게 아니, 그 혹시 신검을 공무원으로 받았어요? 네? 신검하면 보통 이제 뭐 신체 검사를 본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신체 검사 본사에서 해주시나요? 신체 검사를? 아니, 따로, 직접 나가서 해가지고 해야 돼요. 네, 기관을 정해줘요. 기관을 아, 정해줘요. 그래요? 그 상무중에 KM 말고 네, 거기 있었어요. 거기. 그러면 아마 네.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신체 검사 하는 경우에 그런 건 없어요. 네. 저희는 딱 전혀 요새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 보면은 막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좀 그분이 튀시긴 했지만 머리가 빨간색으로 염색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전혀 저희 회사에 단발벽 메고 계시거든요. 네. 남자분 중에 단발벽. 머리 기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보면은 네. 머리가 좀 이 정도 오시거든요. 네.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전혀 네. 뭐 걱정. 뭐 문신을 막 얼굴에 새기고 그러지 네, 이런 게 않으면 아니고서야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취준을 시작해서 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네. 진짜 3, 40년 동안 근무하고 싶다 이런 희망 기업을 찾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는지 현직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보고 비가를 부르면 좋을지. 보통 뭐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인의 우선순위,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고, 누구는 돈이 제일 중요해. 누구는 나는 무조건 6시 퇴근이 제일 중요해. 뭐 나는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일하면서 뭔가 많이 배우고 싶어. 이런 게 본인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이제 뭔가 그래도 너무 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약간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좀 큰 기관에 가는 게 어느 정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너무 작은 기관도 작은 기관만의 매력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데 뭐 큰 기관에 있으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제 뭐 대면하는 사람들도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거 부분에서는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뭐 편안한 삶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 네. 이거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워라벨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가 워라벨이 좋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라벨이 좋다라는 건 물론 이제 자기가 노력하면은 이룰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의 업무 강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지사든 본부든 본사든 뭔가 이제 생각보다 저는 그 워라벨이 더 엄청 널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뭐 9시 중 6시 퇴근한다고 하시는 분도 그 업무 시간 내내 이제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가지고 쭉 일을 해야 그 업무가 끝나는 수준이라서 사실은 저는 워라벨이었지만 워라벨을 못 찾고 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고 아까 비슷한 의견인 게 조금 큰 기업이고
이런 뭔가 규모가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 이상은 해. 그러다 보니까 뭐 복지가 진짜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이왕이면 규모 있는 곳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워라벨이었지만 지금 워라벨이 없다. 네.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뭐 정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운이 좋게 두 군데를 다 합격하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원래는 이제 AT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큰 기관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은 너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너무 달라질 수 있고 그건 확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만 보고 가라. 뭐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거만 보고 갔고, 근데 저는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해도 되나요? 그럼. 그 자소서든지 이제 면접할 때 아무리 이제 사무직이라도 어느 정도 정비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그런 걸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비전공 이제 전기 쪽이 아닌 비전공자 분들이 사무직을 준비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에 대한 관심 그런 거를 어떻게 자기가 준비했고 활동을 하고 왜 여기 지원했는지를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저는 사실 전기 쪽이랑 전혀 연관했었죠.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면접 때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스터디원 중에 그 전기 직군이 한 분 계셨어요. 일부러 좀 그렇게 꾸리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전기 관련해서 조금 뭔가 이슈라던가 아니면 전기의 기본 상식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터디에서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대통이라던가 아니면 전기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가고 생산돼서 이제 송전, 배전하고 그다음에 이 수용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일반 가정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 면접 때는 사실 전기에 관한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는 전력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면서 직무가 전기 직군이 아니잖아요. 물론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면 좋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 이제 사무직군이나 이런 직군에서 막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 그러니까 뭐 전류, 전화 뭐 이런 수준 있잖아요. 그런 건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건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하더라도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고. 근데 너무 거기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면접 스터디 했을 때 면접 문제 복기를 했었는데 사무 관련해서 면접 질문에서 전력 관련해서는 진짜 하나가 없었는데 스마트 그리드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력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었어가지고 사실상은 거의 없었다시피 해서 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서포터즈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력 그 전기 서포터즈나 아니면은 괜찮았던 거는 빅스포. 이제 저희 한전에서 매년 빅스포를 열어요. 얼마 전에 끝났는데 빅스포 가면은 그 관련해서 최신 기자재, 최신 이슈,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현직자 인터뷰나 아니면은 많은 프로그래밍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빅스포는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전기 기술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고, 이제 부랴부랴 준비했었지만 뭐 면접 질문은 진짜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서 아는 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 직군이시라면. 그 빅스포는 그럼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 내년도 올해 한 11월 네, 이번 달에 한 것 같은데 그럼 네네네, 그때쯤 할 거예요. 그때쯤 할 거고 사전 참관이나 신청 같은 것도 하고. 네.
왜냐면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도 알리는 측면이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력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연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듣기라도 하시면 뭔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볼 것도 많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직무 면접할 때 자기가 선택한 전공 관련돼서 물어보잖아요. 그게 범위가 엄청 큰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직무 면접을 따로 보지 않았고 그냥 영어 면접을 봤는데 이제 주변 친구 사무직들 물어보니까 그냥 그 대비하는 뭐 책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위주로 많이 보고 포인트 위주로 많이 보고 하면은 뭐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 그 필기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 보기 직전까지 그거 막 엄청 스터디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직무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저희 실패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법정, 그다음에 경영, 경제, 그다음에 인문사회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법정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공부했다고. 근데 법정이 정말 넓어요. 다 마찬가지지만 법과 정치를 한 번에 아우른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법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애초에 기출 자료도 없고 저 스터디에서 10명 중에 저 혼자 법정이었고 정말 수소문했거든요. 막 현직자들 통해서 법정 한 사람 있냐 그러면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은 저 때 질문은 약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를 논하시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 그 대답을 잘 못했는데 경영이나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도 있고 면접 그 자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스터디 준비할 때 관련 자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시사상식 책 같은 거 그게 직무 면접이 꼭 직무가 그 대학교 전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공 기초 수준인데 거기 시사상식을 좀 더 곁들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때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이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학 분석은 저희 때는 수학 분석이 좀 이슈였어요. 저희는 거의 모든 면접관들이 수학 분석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접장에서 면접자들이 수학 분석에 대한 질문을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이 이슈였거든요. 저는 이 면접관님이 혹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아시냐 하니까 제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수학을 모를 수가 있지 하면서 사실은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 하니까 면접관님이 수학 분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전에 S랑 W를 어떻게 돼 있냐라고 했는데 수학은 생각보다 종종 나왔던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건 해두시면 좋고 어차피 그거는 자소서나 할 때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직무의 범위가 넓은 건 사실은 다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스터디에서 면접 자료, 기출 문제 같은 거 위주로 하시되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대답 못한 사람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최종 합격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직무 면접에서 대답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건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케이스에서는 제가 최종 스터디 4명 다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중에 3명이 직무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3명 이제 직무 면접 끝나고 우리 이제 다음 공채 준비하자 했는데 결국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는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 해당 면접관들이 5분이라고 하시면 그 중에 한 분은 직무 물어보시는 분, 한 분은 전공 물어보시는 분들, 한 분은 면접위원장 분들 이렇게 포진이 돼 있을 건데 질문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 가지 얘기 듣다는 건데 법정을 보셨다면 물론 이제 관련 전공을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간혹 이런 상담 요청을 받습니다. 궁금증을 물어보더라고요. 경영 경제하고 인문사회의 고민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했는데 그거 생각해서 경영대 선택을 하냐니 뭐 예를 들면 그런 전공 공부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니야. 사회과학에 인문학 전공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인문사회를 고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고려해야 되는데 질문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당당히 좌우된다고 이제 취업 준비를 생각을 하니까 혹시 이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주 전공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두 복수 전공을 뭐 경영이나 경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이제 보복수 전공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는 전공이 별로 없다고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인문사회를 복수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좀이라도 공부한 경제를 공부하는 게 나을지 뭐 이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는 후배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저는 경영 경제를 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영 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출이 있고 좀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문사회는 사실 진짜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범위도 너무 방대하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딱히 뭐 트렌드나 뭐 진짜 인문사회에서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게 딱히 없잖아요. 근데 경영 경제는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준비하는데 수월하다고 들어서 저 같으면 그냥 경영 경제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전혀 경영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 아닌 친구라면.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좀 조건이 있는 게 저희 때나 저희 이제 다음 기수 이제 1군 4번이나 1구 저희가 상반기인데 1구 하반기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는 좀 더 시사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인문사회는 좀 더 그랬어서 본인이 좀 시사적인 부분에 상식적인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인문사회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랬고 저희 다음도 그랬고 약간 경향성이 인문사회가 정말 인문사회가 넓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커버할 수 없어요. 거기 범위는. 다만 거기서 많이 나왔던 게 시사상식적으로 많이 나왔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느낌이면 내가 좀 답변하기 괜찮겠다 라고 생각 드시면 저는 인문사회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 옆에 있던 인문사회 질문 받았던 게 제가 다 아는 거였어요. 다 신문에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신문이나 이런 이슈 같던 케이스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인문사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경영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손을 조금 드시고 질문하신 분들 양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사전 질문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미 동문분들이 설명해 주셨거나 사전 질문에다 해소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다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6번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그 필기 전형을 한자리 꼭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필기 전형을 준비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보냈다라고 하신 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 너무 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일단 수업이 할 때 그 수업이 많이 해서 다양한 유형 문제를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NCS 준비할 때 이제 스터디 원분들 중에서도 더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뭐 문제 풀고 나서 답 맞춰보고 항상 복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본인 푸셨다. 그래서 뭐 빨리 푸신 분이 보이잖아요. 빨리 풀고 정답률이 더 높다 하면은 어떻게 푸시는지 물어보고 그게 지금 내 방법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저 스스로도 느낌이 들면 그냥 바로 그걸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냥 내가 기존에 풀고 있던 방법은 그냥 진짜 그냥 버려버리고 이거가 내 방법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NCS 공부하는 데 있었고 시험장 안에서의 방법이라면 뭐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딱 보고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바로 그 고민할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냥 바로 넘기고 다음 문제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미련 갖고 고민하다가 시간 몇 초라도 더 쓰지 마시고 그냥 보고 모르겠다 그럼 바로 넘기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 한번 훑고 나서 처음에 돌아오는 거 그거를 생각보다 이제 NCS 준비 많이 안 하셨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앞에서부터 푸는 게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냥 그거를 좀 체화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계산 쪽을 못했기 때문에 다 계산 나오면 그냥 바로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다 풀었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막 2분 3분 잡아먹는 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NCS 그렇게 오래 준비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 저 예전에 백도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모의고사 같은 실제 시험 환경을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딱 정해진 NCS 보는 시간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나는 지금 NCS를 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하시는 모의고사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특별한 시험도 없고 그냥 자기가 될 수 있는 건 빨리 풀고 아닌 건 넘겨라. 저희는 찍지는 않았어요. 찍는 거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다고. 근데 저는 찍지는 않았어요. 저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 푼 문제는 그냥 공란으로 남겼어요. 저희는 뭐 그 틀린 오답하면 뭐 오답 감점 이슈가 항상 있어가지고 찍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번부터 19번까지 질문들이 대부분 다 답변으로 나와서 그렇죠? 두 분이 보시는 대로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혹시 뭐 19번까지 질문 중에서 좀 더 첨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러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네.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4학년까지 다 하시고 이제 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들 하시는 분이신 거죠?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시면 좀 더 진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도 너무 조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빨리 하면 좋긴 한데. 그 대학생활 동안에 한전에 관련된 뭔가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다양한 경험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대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동아리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면접이나 자소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후배 중에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현장 후배인데 이제 최종 이제 면접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한 준비를 한 3년, 2,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너희는 취업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포기 안 하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지 주변에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원하는데 설사 원하는 데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라도 가세요.
포기만 안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물론 취준생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저도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남들 뭐 동기 선배들 막 좋은데 취업했는데 나도 빨리 취업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집에서도 뭐 취업 이야기 하실 거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너무 빨리 타협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거를 접는 순간 정말 이직도 힘들 뿐더러 이게 하기 때문에, 사실 특히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 지역인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특히 전대생들도 많고 특히 사회대생들도 정말 많고요. 저희는 좀 정말 또 TMI 하면 얼마 전에 아니지 좀 됐는데, 사회대생 이제 전대 출신 사회대생들끼리 본사 동문회를 따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면접 때 이제 제가 이제 딱 다 법으로 돼 있으니까 면접관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행정학 가면 고시 준비 안 했냐. 제가 약간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저는 사실 로스쿨 준비하다가 이제 지금 공공기관을 도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냥 이야기를 안 할까도 하긴 했는데, 제가 나 로스쿨 준비해서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뭐가 됐든지 꾸준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반드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 목표를 잡으셨으면 그냥 일단은 계속 도전하시는 게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제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직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거 보시고 하니까, 짧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기 왜 가고 싶지? 내가 여기 가서 뭐하지? 여기 가서 난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이지?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답변이 아마 마무리 답변은 제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이 있다 딱 한 분만 더 갖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제 이 두 분은 여러분도 돌아가셔야 되고 두 분도 이제 토요일 주말을 보내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오늘 말씀하신 감사합니다.